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중국어로 로라고 불리는 열하는 청나라 시절 피서산장으로 불린 걸륭제의 여름 별궁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조선 정조 때인 1780년 걸륭제 칠순을 기념하는 만수절 축하사절로 영경을 거쳐 열하까지 다녀온 뒤 연애 일기를 남겼습니다. 열하일기는 한국 문학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읽는 재미도 커서 오늘날에도 곱씹을 만합니다. 하여 흥미로운 내용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광로, 험난한 출발. 의주에 묵던 중 길 떠날 날짜가 촉박하던 판에 뜻밖의 큰 비를 만났다. 점차 날씨가 개어 나흘이 지났으나 물살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무와 돌이 마구 굴러내려왔으며 흙탕물이 하늘과 맞닿은 듯했다. 이는 압록강의 발원이 뭔 까닭이다. 후진시대 유후가 지은 당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고려의 마자수는 그 근원이 말갈의 백산에서 시작되는데 물 빛깔이 오리 대가리처럼 푸르다하여 압록강이라고 한다. 여기서 백산은 장백산을 가리키며 중국 고대 지리책 산해경에는 불암산이라 적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부른다. 백두산은 여러 강물의 발원지로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압록강이다. 명나라 장천복이 지은 황여고에 이런 글이 있다. 천하에 큰 물이 셋이 있으니 황하, 장강, 압록강이다. 또 정진이 지은 양산 묵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회수 이북의 모든 물은 황하로 모여들기에 북쪽까지라 일컬으며 강이라고 이름 붙인 게 없다. 다만 북으로 고려에 있는 물은 압록강이라고 부른다. 압록강은 천하의 큰 물이므로 그 발원지가 가뭄인지 장마인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렇듯 흘러넘치는 강물로 미로 백두산의 큰 장마를 짐작할 수 있다. 이즈막 큰 물이 지니 나룻가에 배댈 곳을 찾기 힘들고 중류에 모래톱도 흔적조차 없어서 사공이 자칫 실수하면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일행 중 여러 사람이 예전에 욕본 경험을 끌어대면서 출발 날짜를 미뤄달라고 간절히 청했다. 의주 부연도 수하 비장을 보내 며칠 늦추도록 만류했다. 하지만 정사 박명원은 반드시 이날강 건너기로 작정하고 장계에도 확실히 날짜를 적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여니 검은 구름이 가득한 게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싶었다. 몸단장하고 행장을 꾸리고 여러 곳으로 보낼 편지를 파발편에 붙이고 나서 아침으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관에 이르니 비장들이 군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들은 본거지 정수리에 공작 깃털을 꽂고 허리에 푸른 띠를 두르고 칼을 찼으며 손에는 채찍을 잡고 있었다. 열흘이나 관에서 묵었기에 모두 지루하여 훌쩍 떠나고 싶어 했다. 역관 김진아는 늙고 병이 중하여 헤어져 되돌아가야만 했다. 정중히 작별 인사를 나누니 서운함이 컸다. 나는 혼자 말을 타고 먼저 출발했다. 내가 탄 말의 털은 자줏빛이었는데 이마만 하얗고 다리가 늘씬하고 몸매가 날렵한 게 단숨에 천리라도 일성 싶었다. 내가 거느린 하인 창대는 앞에서 말을 잡고 장복은 뒤를 따랐다. 안장에는 주머니를 한 쌍 달아 왼쪽에는 벼루, 오른쪽에는 붓 두 자루에 목 한 개, 공책 네 권과 여행지 적을 이종록을 넣었다. 이렇듯 행장이 간편하니 국경에 세관 검사가 엄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성문에 닿기도 전에 소낙비가 동쪽에서 몰려들어서 황급히 말을 몰아 성문턱에 닿았다. 말에서 내려 문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창대가 혼자 말고삐를 잡고 서 있는데 장복은 보이지 않았다. 조금 있으려니 장복이 삿갓을 비껴들고 손에 작은 오지병을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걸어왔다.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국경을 넘지 못하는 법률이 있으므로 둘이 가진 돈을 길에 버리기 아까워서 탈탈 털은 26푼으로 술을 샀다고 한다.
너희들은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내가 물으니 둘은 술을 입에 대지도 못한다고 답했다. 하여 내가 말했다. 그럼 그렇지. 옹졸한 녀석들이 어찌 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니 먼 길을 가는데 술이 위안이 될 것 같아 한 잔을 마셨다. 다시 한 잔을 더 마시면서 멀리 동쪽을 바라본 뒤 술을 잔에 부어 물루기둥에 뿌리면서 이번 여행길에 아무런 사고가 없기를 빌었다. 또 한 잔을 부어 다른 기둥에 뿌리며 장복과 창배를 위에 빌었다. 술병을 흔들어 보니 술이 남았기에 창배를 시켜 땅에다 부리게 하고 말을 위에 빌어주었다. 정사의 행렬 선두가 깃발을 날리면서 성을 떠나자 내원과 주주부가 두 줄로 맞춰 앞으로 나아갔다. 채찍을 옆구리에 꽂고 몸을 고추 세우고 안장에 앉아 녹직한 어깨가 늠름해 보였다. 그렇지만 부대의 차림새는 후줄근했으며 따르는 종들의 집시는 안장 옆에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푸른 물을 들인 내원의 군복은 너무 자주 빨아입어서 구겨지고 버석거렸다. 부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행차가 성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말고삐를 돌려 배가 떠나는 구령종에 이르렀다. 기록 임무를 맡은 서장관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사람들과 말을 살폈다. 사람마다 성명, 거주지, 나이, 수영과 흉토, 유무, 키가 큰지 작은지를 적고 말 빛깔이 어떤지 일일이 조사하여 적었다. 또 깃대 셋을 세워 문으로 삼고 가져가면 안 되는 금수품을 조사했다. 황금, 진주, 인삼, 수달가죽, 3,000냥이 넘는 은자가 주요 금물이고 그 밖에 소소한 것도 수십 가지 있다. 종들에게는 웃옷을 프로에 지게 하고 바지춤까지 끌렀으며 비장이나 여원들은 행장만 풀어본다. 첫 번째 세운 깃대에서 금물이 발견되면 곤장을 치고 물건을 거둔다. 다음 깃대에서 걸리면 귀양을 보내고 마지막 깃대에 걸리면 목을 베어 높이 매달 만큼 법이 엄하다. 이런 수검이 없다면 불법을 막을 도리가 없고 법대로 하려니 채무가 꼴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인즉 이것도 거칠의 뿐으로 의주 상인들이 먼저 앞질러 남몰래 월강하는 일을 누가 막으랴. 강을 건널 배는 5척이었다. 먼저 박물과 인마를 건너게 하고 정사가 탄 배에는 국서를 싣고 우두머리 통역관과 하인들이 함께 탔고 부사와 서장관과 그 하인들은 다른 배에 올랐다. 이때야 의주의 아전, 장교, 기생, 통인 그리고 평양에서부터 배행해온 관찰사 아전이 뱃머리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사공이 긴 삿대를 들어 물속에 집어넣었다. 물살이 빠름을 감안해 사공들이 배소리를 한꺼번에 맞춰 불러가며 힘쓴 덕분에 배가 쏜살같이 내달았다. 멀리 보이는 모래폴에 서 있는 사람들이 홍알처럼 작게 보였다. 나는 홍명복 수하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도에 대해 잘 아는가? 그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기에 내가 말했다. 도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세. 도는 강 건너 저 언덕에 있다네. 이 강은 두 나라의 경계이고 천하 백성들이 법도를 지키는 일은 이 강물 저 언덕과 같은 것일세. 도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저 언덕에서 찾아야 하네. 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추가로 설명했다. 세상인심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도의심은 점점 메말라간다고 했는데 이 즈음에는 도를 아는 사람이라야 뭐든 능히 할 수 있는 것일세. 이러는 사이 배가 맞은편 언덕에 닿았다. 갈대가 마치 배를 짠 듯 빽빽하게 엉켜 땅바닥을 볼 수 없었다. 하인들이 앞장서서 갈대를 꺾으려 했지만 갈대 하나하나가 칼날 같고 또 지늘기 싫어서 어찌할 수 없었다. 이때 뗏목을 탄 채 거센 물결에 떠내려오는 사람이 소리쳐 거센 물살을 거슬러 배를 저어가는 것은 하루 이틀로는 힘듭니다. 라고 말했다. 갖은 고생 끝에 심리를 가서 상강에 이르니 강물이 비단결처럼 잔잔했다.
이것을 에라하라고 하는데 발원지를 알 수 없으나 압록강과 불과 10리 거리인데도 장마치가 안 보이니 그 발원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배 닿는 곳이 몹시 질척거려서 대놈 한 명을 불렀고 그의 등에 덥석 엎였다. 그는 희히 웃으면서 흑선풍의 어머니가 이렇게 무거웠다면 기풍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선풍은 수어지에 나오는 장사 이규의 별명이다. 주부 조명이가 이 말을 듣고 웃기에 내가 조군에게 말했다. 저 무식한 놈이 어떻게 이유를 알았을까? 그에 대해 조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자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 속뜻인즉 이규 어머니가 그토록 무거웠다면 비록 이규 같은 힘센 장사일지라도 그 어머니를 업고 죄를 넘지 못하고 태경 범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니 말하자면 이렇게 살찐 고깃덩이를 범의 밥으로 바쳤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 꼴에 어디서 저런 유식한 문자가 나올까? 이 나라에 유행하는 패권 문학을 입에 담아서 상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라하 강물 넓이는 우리나라 임진강 폭과 비슷해 보였다. 여기서 구련성을 향해 떠났다. 푸른 숲이 장막처럼 우거졌는데 군데군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 그물을 쳐놓았다. 높은 언덕에 혼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니 산수가 맑고 사방이 탁 트였다. 그 가운데 자리 잡은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와 타고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했다. 땅이 기름져서 개가 나기에 적당할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고구려가 도읍했던 국내성이 이것이라고 말했다. 명나라 때 진강부를 두었는데 청나라가 요동을 정복하자 진강 사람들이 머리를 깎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리하여 주인 없는 땅이 된 후 100여 년이 지나 쓸쓸한 경치로 남아있을 뿐이다. 여러 노숙처를 둘러보니 역과는 막을 쳐서 셋 혹은 다섯이 있었고 역졸과 마부는 5 혹은 10명씩 냇가의 나무를 얽어매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밥 짓는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하나의 마을이 된 듯했다. 의주에서 온 상인 한 무리가 저희끼리 모여서 닭 수십 마리를 잡아 씻고 한편으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국을 끓였다. 황혼이 질 무렵 부사와 서장관이 차례로 도착했다. 큰 나무를 베어 눕혀 밤새도록 화로 불을 피워 먼동이 틀 때까지 화냈다. 때로는 굴레가 나팔을 한 번 불면 300여 명이나 되는 군졸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이는 경호라고 하여 호랑이 침입을 막기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진행됐다. 굴레는 기운 센 자를 뽑아 데리고 오는데 이들은 하인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먹기도 많이 먹는다. 그들의 차림새는 우스꽝스럽다. 봉거지를 쓴 이마에는 날쌘 용자를 붙였고 허리에는 남색 전대를 둘렀고 발에는 미투리를 신었다. 안장도 없이 말에 올라탔으며 등에는 깃발을 꽂고 한 손에는 군령판을 들고 다른 손에는 붓, 벼루, 총채, 채찍을 쥐었다. 각 방에서 무슨 호령이 내리면 군내들은 못 들은 척하다가 연달아 여러 번 부르면 그제야 뭐라고 중얼거리며 혀를 차다가 이내 목청을 길게 빼서 대답했다. 그 직후 굴레는 말에서 뛰어내려 허둥지둥 돼지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고 황소 헐떡이는 신용을 하면서 나팔과 굴령판과 북과 벼루 등속을 한쪽 어깨에 메고 대령하곤 했다. 밤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자 위로는 장막이 새고 아래로는 풀숲이 축축하여 달리 피할 곳이 없었다. 이윽고 하늘이 활짝 개어 별들이 총총 돋아나서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